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귀왕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첫 주제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 다들 아시죠? 이준석 운명의 날, 오늘 7월 7일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어제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는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전혀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요. 윤리심사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제 한 인터뷰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대기를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윤리위 해가지고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금도 뭐 핵심 관계자, 당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대포차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익명밖에 말로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겁한 거죠. 예, 윤핵관은 대포차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핵관은 대포차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차에 비유하는 거 좋아해요. 아. 전당대회 때도 나는 전기차고 나경원 대표는 뭐 스포츠카고 스포츠카. 따릉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던 예.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포차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7월 7일 윤리위원회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도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도덕성에 관한 본질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권력 간의 갈등 구도 속에 이준석 대표를 놓게 되는 순간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되는 모습의 세계관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윤핵관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윤리위에 징계 안건을 올렸다라는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으로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국민들 보시기에는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그와 같은 녹취 파일이 남겼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이 대표가 지칭하고 있는 당내 권력 구도 속에서 일은 또 이것과 별개로 다루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 버리게 되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이 프레임 윤핵관들이 몰아내려고 윤리위를 이용한다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반대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프레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이 프레임이다.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프레임이 성공하고 완성이 되려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른바 윤핵관이거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윤핵관의 사주를 받거나 여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양희 위원장은 좀 오랫동안 알아오지만 누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리위 문제를 가지고 놓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얘기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이른바 윤핵관들에 의해서 윤리위가 흔들리거나 그것이 결과가 좌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양희 위원장이 사실 그 어떤 다른 우리 국민의힘 내부 인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 그거는 사실 저도 과거에 당무감사를 해보면서 이양희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저는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윤리위라고 하는 곳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준석 대표의 말 중에서 제가 김병민 위원님이랑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어쨌든 당대표를 흔들기 가장 좋은 때는 당대표가 위기에 몰렸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 결을 달리하는 사람들 내지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한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도 있고 불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준석 대표는 하나를 뭉뚱거려서 윤핵관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어떤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약간 생각을 달리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에게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쏘고 있는 상황은 지금 맞다.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는 윤리위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기회를 틈타 윤핵관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있다라는 저는 말씀이신 그렇게 거죠? 봅니다. 예, 남의 당이지만 복도영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어떤 자세로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그 청년 리더십을 잘 보여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현상이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실체적으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징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금 막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불거지면서 그러면 개제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리더십을 바꾸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인가 그러셨더라고요. 충치 치료를 지금 해야지 나중에 뭐 잇몸까지 무너지고 나서 임플란트도 못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윤핵관들과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예. 사고인 것 아닌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내의 권력 싸움인 것이 분명한데 현상적으로는 그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아무리 좀 철이 없었을 때 그 20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고 할 때 부적절한 사람 관계를 맺은 것.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이 정치적인 난관을 돌파해내고 나중에 다른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큰 흠으로 작용되고 걱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향후에 더 큰 권한이 있을 때 그러면 더 어려운 관계를 만들고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에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발자국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예. 이준석 의원의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잠시 말씀하시는 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잠깐 봤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여쭤볼게요. 이 PD님은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데 윤 대통령이 당무원급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국민은 당내 갈등 지속 원치 않아. 핵심이 저기 있습니다. 당내 갈등 지속 원치 않아. 그렇습니다. 갈등이 지속을 원치 않는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야 갈등이 지속이 안 된다는 건지 또는 이준석 대표를 좀 고만 흔들어야 갈등이 지속 안 된다는 건지 이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뭐 있네요. 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 상황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우회적으로. 그래서 윤심이 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뭐 윤심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예. 뭐 당의 일은 당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의 이준석 흔들기. 이가 객관적으로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윤리를 움직이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그 최근의 사례로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 참석 안 하겠다. 예. 아예 이준석이 보이콧을 신상 했죠.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저는 아주 비근한 사례라고 보고요. 대선 끝나기 전부터 그런 소문이 심심치 않게 돌았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에 의해서 즉 윤심이 바탕이 된 윤핵관들에 의해서 이준석이 아웃될 거다. 이런 관측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된 거죠. 스타트는 정진석 부의장이 했어요. 우크라이나 간 걸 가지고 뭐 제가 보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 상황이 뭐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상승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사면 초과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예. 윤리 상황과 윤핵관들에 의한 본인에 대한 공격을 분리시키지 않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의 본질은 이거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아마 윤핵관들을 공격하고 이제 그런 프레임 하에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희생양으로 본인 위치 지우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수개월째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여당이 계속 저러고 있으면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화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여당이
이게 진력을 다해서 국정을 보좌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저런 그 내부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냐. 사실 대통령이 한마디 세게 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의사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윤핵관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윤심은 그걸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는 말씀.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도 그걸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본인이 설 데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는 못하고 이제 윤심과 윤핵관들의 행태는 다르다. 이렇게 자꾸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 속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 장관 낙마하고 그럴 때 예. 뭐 증거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증거. 그래서 결국 청문회 거치지 않고 낙마하기도 하고 청문회하고 낙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 뭐 증거 있습니까? 라고 권성동 대표와 장제원 의원 이렇게 윤핵관이라고 통칭되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정리는 일찍 됐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의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우리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눈 감고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 속 타고 답답할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해서 예. 내가 좀 일할 수 있게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체제로 빨리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걱정은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현상적으로 재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정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쫓아내고자 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닌 부분들 확실한 것은 얼마 전에 사퇴했던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가 비서실장 했던. 예,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의 일입니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자꾸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그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듯한 모습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주셨지만 또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 안철수 대표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는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갈등 국면에서 갑자기 장제원 의원을 소환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결국은 누가 더 잘못한 것인가를 두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는 국면이 생깁니다. 아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 중에 국민은 당내 갈등 지속 원치 않아 이게 얘기를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집에 가면 애가 셋이거든요. 셋이서 죽도록 싸우면 그중에 잘한 애도 있고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셋을 다 혼낼 수밖에 없고 싸우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이 갈등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대한민국 집권당을 책임지는 대표의 위치에 있고 이 상황의 국면을 어떻게든 잘 풀어가야 되는데 이 갈등 국면을 어떻게든 좀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들을 대통령실에서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의원, 김병민 전 비대위원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정리되는 게 당내 갈등이 좀 정리가 되는. 정리라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잖아요. 예. 뭐 싸우는 사람들 다 혼내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다음 주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런 SNS 글을 좀 접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바로 또 쏘아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되는 진영에서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듯한 모습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복귀영 의원님이나 박원석 의원님의 전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제가 저희가 틀렸다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윤리위는 독립성을 가진다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병민 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드렸지만 그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이 지금 외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끊임없는 토론과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체로서 분명히 독립성을 갖추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윤리위의 결정이 바뀔 것 같고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윤리위의 입장도 바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는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침묵이 우리가 다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지 마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든 징계를 해라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하든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이루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윤리위는 독립적인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예.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난 대선 때 분위기를 박성중 의원이 한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의원 80%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에 동의했다. 아마 1월 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나고 선대위원장이 떠나고 난 뒤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나타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안고 극적으로 봉합이 됐죠. 네. 당시 실제 많은 의원들은 다들 이준석 대표가 나가기를 원했었네요. 왜냐하면 당시 대선 후보와 갈등인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때 의총이 있었고요. 예. 의총장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처럼 비쳤던 건 맞습니다.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당 대표의 직분이 있는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바깥에 가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각종 언론에 대한 내용 속에 당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이게 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예.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또 와서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의총장인데 이거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처럼 비춰졌던 건 맞다. 하지만 80%가 성토했다. 성토했다 정도. 그리고 80%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성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봉합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요, 저희가 판넬로 오늘 윤리위가 있잖아요. 잠시 뒤에 열리는데 이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을 한번 네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PD님이 좀 판넬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예. 보통 저희가 OX만 하고 냈는데 오늘은 좀 주관식입니다. 사지선다네. 아니요. 아, 주관식이요. 주관식이에요.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메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쓰셔도 되고요. 예. 이준석 대표 징계 예상 수위는입니다. 징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써주셔도 되고요. 뭐 미뤄질 거다라고 하면 그것도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예. 네, 김병민 전 대변인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일단 제가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님들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쫙쭉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같이 들면 카메라에 걸려서요. 예. 글씨를 워낙 못 써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이 복귀왕 의원님 건데 글씨를 못 쓰긴 하십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징계 예상 수위 가까이 있는 제가 읽어드리면 6개월 당원 정지, 당원권 정지를 하신 거죠. 네. 예. 6개월 당원권 정지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박원석 의원님은 결정 보류를 하셨어요. 먼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희망사항이나 아니고 그냥 예상이죠. 합리적 그렇습니다. 예상인데 민주당의 그 최광욱 의원 뭐 다시 예. 소환해서 그분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쌍지읒이냐 쌍디귿이냐 예. 이런 논란을 가지고 6개월을 민주당에서 때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혹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커다란 의혹인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최소한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카메라에. 예. 최소한 형평으로 볼 때 이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징계가 되기 때문에 그 윤리위에서는 이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이다.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박원석 의원님은요? 복귀왕 의원님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이신데 네. 저는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또 미룰 거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그 윤리위의 이슈는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고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여부이긴 합니다. 예. 때문에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윤리위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긴 하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이 어쨌든 문제의 그 장모 씨를 만났고 예.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나 들어보라 그랬다. 내가 뭐 각서 써주고 증거인멸을 회유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도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서를 써준 경위는 다른 문제고 이준석 대표가 뭐 그걸 나한테 지시하거나 한 바가 없다. 그러면 과연 증거인멸 교사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예. 물론 저는 윤리위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증거들을 윤리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 내부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밖으로 여러 차례 흘러나왔는데 종합해서 보면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그런 증거를 가진 것 같지는 않고 첫 번째로 의심은 가지만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성상납 여부와 관련해서 그 김성진 씨 아이카리스트 이분이 이제 경찰 참고인 조사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시계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여론의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니 경찰 조사가 확정도 안 됐는데 즉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예. 그런 뭐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아무리 이게 당내 징계 절차라고 하나 이걸 지금 징계를 확정하는 게 맞느냐 그게 과연 이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에 비추어서 맞는 거냐 예.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물론 윤리위에서는 그게 이슈가 아니다. 여기서는 품위 유지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별로 여론의 설득력을 못 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지금 징계해서 당이 더 큰 어떤 이 혼란 또 더 큰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가 징계하면 아이고 제가 성찰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결정 보류라고 하면 뒤에 다시 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징계할 만한 혐의가 없다. 혐의 없다라고 결정을 그러면 이제 윤리가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은 뒤에 또 결정하겠다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말라주기는 경찰 수사도 보고 뭐 보자 이런 적절한 이유를 대겠지만 예. 그건 용두삼이죠. 그럼 여론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윤리위의 징계에 착수해 놓고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윤핵관이고 윤리이고 이런 여론이 생겨나고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입니다. 판결문이 너무 길어요. 예, 조금 깁니다. 원래 판결문은 길어요. 자, 이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은 징계는 지금 할 뭐 거... 3개 국어를 같이 쓰는데 징계는 있고 BUT 썼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 보류하면 진짜 당연히 큰일 납니다. 계속 이 뉴스만 갖고 내용에 빠질 거라 가타부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윤리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징계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예. 그 결정을 통해서 당대표의 직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윤리위원회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있겠지만 아마 그게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꺾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중징계가 그러면 수위가 네 단계가 있잖아요. 제명, 네. 당원권 정지, 네, 저는 그래서 요 앞에 경고 정도로 보십니까? 경고의 수준이면 이 정도 내용일 거고 당원권 정지가 되더라도 긴 기간이 아닌 당원권 정지가 된다면 또 이준석 대표의 실질적인 대표직을 완전히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안을 윤리위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버트에 나온 게 이제 저 4개 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신 중징계 쪽은 아닐 것이다. 완전한 중징계로 이준석 대표 끝이야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로.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를 두겠지만 나머지는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고가 나오거나 예. 1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와도 많은 여론 속에서 이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대표 할 수 있겠어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나머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갈 일일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목줄을 쥐어지는 걸 윤리위가 최종 결정을 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꽤 높을 듯. 네. 두 분 사이에도 의견이 조금 다른데 징계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판단에 맡길 정도의 당대표 유지에 그걸 이제 김병민 전 대변인님은 얘기를 했는데 꽤 높을 듯 어느 제가 정도입니까? 높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애초에 윤리위가 이 정도까지 판을 벌린 거면 그 경고 수준으로 끝날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경고를 하려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 윤리위가 끌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그 꽤 높은 징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윤리위가 갈지 몰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윤리위가 과연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당원 당규를 보면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당대표가 적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는 과연 윤리위의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해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진행을 시킨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기소가 된 상태도 아니었고 오로지 가치 판단,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대표를 징계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시사를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경고를 하자고 이렇게까지 판을 벌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명까지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 입장에서도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거든요. 제가 윤리위가 독립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적 감성과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제명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당의 안정성이라는 게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을 하면 제명은 또 최고위 의결 사항이 돼서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 또 다른 돼서 분란이 일어날 그건 수 이제 있다는 다시 것이죠. 이준석 대표의 손에 가기 때문에 제명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나오지 않을까. 당대표 임기랑 맞물려서 1년 정도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도 꽤 끝나죠. 높게 나올 것 임기가. 같습니다. 네. 근데 전부 징계를 원하시는군요, 지금. 이걸 아니 예상입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징계를 아니고.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리위의 판단이 그럴 것 이걸 같다. 보니까 제가 아까 사지선다라고 했던 것은 4가지 징계 수위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딱 문제대로 사실 그냥 모범생으로 접근했는데 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정치는 제가 제일 오래 했는데 예. 제가 제가 처음에 주관식이라고 정치 잘못 배웠나 봐요. 아니다 왕이신데요. 중간에 행정으로 다녀오셔서 그래요. 아 그래서 예. 그런가요? 시장도 하시고 청와대도 다녀오셔가지고 한 분은 결정을 보류할 것이다라고 했고 세 분은 징계가 있을 거다. 김명민 전 대변인은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택할 만한 그 수준, 나머지 분은 좀 높은 수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오늘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윤리위에 대한 반격 카드를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사법부가 되어야 할 윤리위가 일종의 그 윤리위 징계의 정당성을 어떤 여론전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당원 당규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정보를 전 취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윤리위가 당원 당규를 어겼다. 윤리위 규정에 보면 3조 공정 및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리위가 언제 열린다,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몇몇 익명의 윤리위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누설했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 측 일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실제 최고위원회 또는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이런 규정으로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박민영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대변인으로서 말하는 건지 이준석 대표 측으로 말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청년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저 얘기는 이준석 대표 측에서 하고 있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예.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대표건 어떤 당원이든지 간에 윤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미한 실수나 잘못이 있어? 또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이런 방식으로 판을 엎어가게 되는 것. 그게 정치적으로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준석 대표 측에서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명은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정치 권력 투쟁장으로 끌고 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을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난 다음 그다음 정치 행보로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자꾸만 일이 좀 꼬여가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일단 같아서 김병기 매우 대변인님 안타깝습니다. 말씀은 부적절하다 저런 표현 자체가 네. 언급이 그런 얘기신데 자 그걸 일단 일단 하나 듣고요. 가능은 합니까? 윤리위가 지금 규정에 어긋났다라고 해서 윤리위 결정을 이 대표가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합니까?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대법까지 확정 판결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많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또 이 사법부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들을 예. 왕왕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잡아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복처럼 윤리위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도 전부터 윤리위원회를 흔들면서 이 과정의 정당성을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안 하고의 내용을 떠나서 이런 발언을 꺼내는 것 자체는
전혀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예, 어떻게 들보시죠? 그러니까 전에 그 페이스북에 다 달리면 되지.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예, 이거에 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대변인도 당 대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의 의중을 잘 알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많은 예.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당 대표라면 당의 여러 가지 사실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린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원 당규상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있죠. 그거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 마음 먹고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박민영 대변인 사법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윤리위원회가 말하자면 이제 대법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무의 최종 의결권은 최고위원회가 갖고 있고, 윤리위원회 결정을 어떤 정무적 이유로 최고위에서 사실은 뒤집거나 내지는 수정 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예. 의미에서 권한은 있겠습니다. 권한은 있겠는데, 이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것이, 그 각 정당의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예. 문 지금 말씀하신 사이에서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윤리위원회 규정 30조에 하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저런 거죠? 권한들도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기에도 해석이 예, 원래 달릴 윤리 수 징계 있거든요. 대상에 당 대표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문제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당무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최고위원회에서 마음을 먹으면 뒤집을 수는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서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윤리위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경징계가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중징계가 나오진 않은 그 중간 정도에서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향한 시그널이자 또 자기 나름의 명분 축적 아니겠습니까? 윤리의 결정에 예. 불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심 청구 사안도 있고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고, 그걸 시사하는 나름의 이제 명분 축적용으로 저 발언을 했다고 보고요. 윤리위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하느냐, 익명의 관계자 이런 발들로 나온 그런 기사나 그 내용들이 그걸 또 증명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분히 그냥 명분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명분용이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윤리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윤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최고위원회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9명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만뒀지요. 그만둬서 지난번에 이제 선거에 나가면서 그만둬서 현재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성일종 전책위의장이 있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이 있고 최고위원이 있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지명한 윤영석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 편이 누군가요? 확실한 이준석 대표의 그 응원하고 있는 응원군은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예. 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분들은 글쎄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확실하게 아닌 분은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이고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도, 네. 워낙 선거 때 많은 갈등을 갈등이 겪었기 있었죠. 때문에. 확실하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그 그래픽을 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8명 저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절반이 이준석 대표 편이면 어떻게 보면 최고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네. 힘이 있죠. 예전에는 절반이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과반이니까 5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8명 중에. 아마 그거 아닙니까? 제가 당원 단계 보니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4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명이 안 됩니까? 김재섭 비대위원이 보시기에는 저도 4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원 당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대표, 우리가 집단지도 체제가 아닌 이상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커요. 당원 당규에 기재되지 않은 당대표의 권한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린 다음에 최고위 안건으로 올린다 했을 때 안건을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대로 그냥 끌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진 권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이준석 대표의 편을 누가 들어주느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말하자면 언론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은 의결 정족수 자체를 굉장히 적게 만드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당원 당규라든지 아니면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될 건 아닌 것 같고 예. 결국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유튜브 댓글 잠깐 소개를 먼저 또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현안 지금 저희가 나눈 주제 또 패널 프로그램 저희에 대한 거 다 좋습니다. 몇 개를 저희가 소개하고 그중에 무작위로 두 분을 선정해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아주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좀 격하게 공감 좀 해주시. 그냥 그렇습니다. 상품이 좀 약한 것 몰랐네. 같아요. 영화 상품권 예. 2장. 요즘 뭐 물가도 오르는데. 예. 아무튼 예.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다음은 강정 아나운서가 돌아왔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2부터 보시죠. 신분 임기 보장된다. 어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 압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홍 원장이 물러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입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알겠습니다.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리 보시죠. 고발된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인데요.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도 그렇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첩보, 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자료 낸 것을 보고 고발 사실을 알았다.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첩보를 삭제했다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데스매치 같아요. 결과에 따라 둘 중에 한쪽은 죽는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박지원 원장이 과거에 대북 송금 특검 사건으로 4년의 실형을 살았어요. 그것도 같은 당에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 대북 관련 이런 사안의 민감성, 그 정치적 휘발성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가 밝혔잖아요. 국방부 자료는 그대로 있다. 삭제된 게 없다.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엔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정보를 삭제하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경솔한 행동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결과는 봐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 박지원 원장 말대로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저는 정권을 걸어야 되는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바보짓이다. 그런 짓 안 한다라고 했고 지금 본인을 고발한 게 현 정부의 국정원의 어떤 정치적 행위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들쑤시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합니다. 과거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치 논리로 이런 짓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부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른바 북한 관련된 첩보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했다라고 부각시킴으로써 북한몰이를 하려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위에 저는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에서 피격당한 사건이고요. 이 일에 대해서 그동안 월북자로 낙인까지 찍었던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진실을 만약 숨기거나 은폐하려고 했으면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 아주 간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바탕으로 다시금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제 데스매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지난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사에 넘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데스매치로 흘러가게 되겠죠. 지금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진실은 밝히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나아가는 일들이 혹시 정치인들에 향한 수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논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전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이 부분들은 특활비 상납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이 다른 문제고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버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피살 사건, 사건은 그거지만 결국은 고발된 혐의는 그 문서를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과 전자문서 손괴죄.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소할 거예요. 기소를 하는데 재판이 길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에는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죄 자체를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법의 관행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터인데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몰이를 통해서 어떤 그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시도인 것 같고 이렇게 전직 국정원장들을 모욕하고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모욕해 가면서 정치적 유리함을 만드는 이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정부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전임자가 했던 일들 중에 턱턱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고발의 내용으로서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도 그랬잖아요. 서버에 남아 있는데 그거를 바보짓 아니냐, 그거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고발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후임 국정원에서도 이렇게 쉽게 밝혀질 내용을 가지고 데스매치를 걸어가면서 고발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떤 혐의점을 봤을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면 애초에 고발도 안 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 그다음에 내지는 그냥 강제로 북송을 한 사건,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온갖 비밀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다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버에 남아있는 거를 삭제했다면 그 삭제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설사 했다 그러더라도. 왜냐하면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국정원이 아니고 군 SI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군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정찰 자산이 같이 예. 포함된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여서 그 말은 박지원 원장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죠. 설사 그걸 내가 누군가 그 국정원에서 했더라도 의미 없는 짓인데 예. 누구보다 이 북한 관련 사안의 민감성을 잘 아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겠냐. 근데 이제 김재섭 그 위원 말대로 지금의 국정원도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법적 결론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은 걸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사안 국정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든 이 탈북민 도로 북송한 사건이든 이거 가지고 장외 정치 공방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검찰 손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해가지고 그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다 공개해서 한번 가려보자. 민주당도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매우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죠. 네. 현직 의원들이 안 계셔가지고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근데 그 핵심은 SI 자료를 공개를 해야지 좀 판단이 될 텐데 대통령께서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SI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공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방의 여부를 떠나서 이 문제는 아픈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이 있고 그 유족의 주장과 함께 그동안 유족이 겪었던 슬픔이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정원장 문제까지, 국정원 고발된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이제는 기다리고 계시는 영화상품권을 투척하는
불출 시간이 왔습니다. 댓글을 제가 몇 개를 지금 FT로부터 받았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맛살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분명한 토사구팽이다. 이준석 신당 창당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좋은 의견인데요. 예. 좋은 의견인데요. 민주당에서 아주 반기고 있는 아닙니다. 현재.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겁니다. 예. 박지원 이준석 비대위원장도 지금 신당 창당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다당제가 열리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패널 관련해서 김병민 대변인님. 그런가요? 애가 3명이시면 애국자이시네요. 애국자이십니다. 예. 김재섭님은 화난 유지태 닮았어요. 라고 그대마늘님이 또 오늘 얘기했습니다. 저기 꼭 영화 상품권을 주시는 걸로. 받으셨어요 이분은? 그래도 한 번 더 주시는 걸로. 안 돼.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두 번은 안 저는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박서연님, 김재섭 대표님, 김재섭 비대위원님께 많은데 저 친구는 국민의힘이지만 생각이 깨어 있다. 차차기 당대표감으로 보인다. 생김, 지식, 개념 모를 때 길이 밝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국민의힘이지만 생각이 깨어 있다. 그 얘기가 전반적으로 좀 걸리네요. 국민의힘은 예. 안 깨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셨는데요. 복교왕님 관련해서는 얼굴하고 글씨 반대다. 좋은 사람들님께서 주셨습니다. 얼굴하고 글씨가 반대네 카카카 주셨는데 좋으시죠? 솔직히.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애매한. 글씨가 워낙 후져가지고. 아니 어떤 아산시장 하시더니 서명할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저 오늘은 그냥 방송에 좀 익숙치 않아서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얼굴이 좋다는 거에서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예. 어떻게 하나 안 되겠습니까? 이거 자꾸 청탁이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출연료를 뭐 낮추시면 제가 이해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도깨비님, 박원석 의원님 시원한 사이다. 오늘도 기대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2년 뒤 꼭 여의도로 출근하시길 임범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너무 기다렸어요. 강하나 돌아온 썰전 최고. 체리한 체리님 주셨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앞서 뭐 화이팅도 있었고 김재윤님, 앵커님 처음에는 저런 사람도 앵커 하시나 했는데 진중하지 못하게 코미디 같이 진행하시나 했는데 보다 보니 너무 웃겨요. 많은 사람들의 같은 의견입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보셨는데 행운의 여신님이 올린 글이 있는데 이분 참신합니다. 더운 날씨 남편과 싸웠네요. 영화 보면서 화해하게 도와주세요. 여기 드려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을 거론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예.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까지 다 안 하고 얼마 전에 반려견까지 예. 해서 했는데 남편과 싸웠다는데 그 또 화해를 한 가정의 화해를 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의 여신님 화해를 위해서 영화 상품권 2장. 오늘이 7월 예.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니까 화해하시라고. 화해. 역시 왜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 굳이 윤리를 윤리위와 이 대표가 만나는 예. 날이죠. 일단 이분 드리고요. 앞서 저기 네시빌런 TN님 식물까지는 봐주신다고 저의 출근길 동행 프로 썰라에서 기말고사 보느라 고생하신 조카 둘에게 영화 티켓 좀 보내주세요. 리플 달려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새벽 1시 넘어 보고 있는데 영화 티켓 받으면 지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카 참신합니다. 조카 네. 이분 잠시합니다. 가족과 저기 조카 나온 분 다 드리도록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번 또 그럴 수는 없어서 네.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썰피까지 했고요. 다음 주제 저희가 다음 주제를 많이 기다려서 계속 댓글을 오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육촌 복귀왕 의원님께서 이 주제를 보고 썰픽은 빨리 넘어가고 빨리 이걸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족 육촌 동생 최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해당 행정관이 대통령실 입장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예. 먼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되면 그게 또 차별이다. 국민 정서에 방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행정관은 선거 캠프 때부터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러 업무를 수행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북계영 의원님부터 벌써. 제가 뭐 험담하고 싶어서 이걸 기다렸다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과거에는 자기의 뭐 자녀까지도 보좌관으로 등록하고 직접 자기 방에 보좌관으로 등록하기 좀 민망하면 옆방과 서로 이제 맞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몇 년 전에 정치개혁 과제가 되어서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촌을 넘어서 육촌 조카를 그 임명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국회에서 사라졌는데 아무리 법이 사촌 이내로 이렇게 그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왜 육촌이면요 엄마 외사촌이거든요. 엄마 외사촌의 자녀면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친가보다도 외가 쪽이랑 더 많이 친분을 쌓고 교류하기 때문에 외육촌은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교류가 없는 집은 좀 멀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집안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자리가 보니까 국장급 2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예, 2급 상당이면 선임행정관. 그 비서관이 한 명 있고 선임행정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배우자 부분 일을 전담하고 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알거나 철저하게 믿는 사람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스페인 출장 갈 때 이호모 비서관의 부인 예. 그분도 잘 아는 분이고 또 저 선거 때 후원금도 내고 뭐 대통령께서 당시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중례도 하고 이런 인연으로 해서 굉장히 믿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예.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요 망가지는 겁니다. 최대한 공적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나와 생각이 다른 쓴소리를 예. 낼 수 있는 참모들과 함께 일할 때 대한민국이 예.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 걱정을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공사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외가 쪽 6천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돼 가지고 4촌 이내는 외가 친가할 거 없이 채용할 수가 없고 8촌 이내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국회의 경우는 그렇죠. 네, 그 취지에 따르면 외가 쪽 6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신고 대상입니다. 금지는 아니고 네네. 국회에 관련된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예. 비난받으니까 안 하는 부적절하다는 걸 비난받으니까요.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해명 나온 걸 보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근데 이 정부는 뭐든지 법에 저촉이 안 되면 다 괜찮은 걸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도의적 판단, 윤리적 판단이 없어요. 법에만 저촉이 안 되면 된다. 근데 법에 명확하게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는데 그건 또 애써서 밀어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치라는 것도 굉장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예.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분이 채용 절차가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정무적인 그 채용은 뭐 공개 채용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외가 쪽 6천 친척을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서 대기업에 근무하고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기는 게 저는 과거에 그 MB 정권 때가 자꾸 연상이 돼요. 예. MB 정권 때 친인척들 문제로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사실은 그 반면교사로 박근혜 정부 때는 물론 친인척도 많이 없으시지만 상대적으로 그때 예. 다른 비선 논란이 생겼지만 친인척 문제는 없었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어떤 이 경각심 때문에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 정부 들어서서 과거에 그런 어떤 그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논란이 나오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지지율이 폭락하죠. 예, 일단 이 부분 지금 두 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이 부분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재정부 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겸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예,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캠프에서 함께 있었던 김병민 전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했던 법은 이제 국회에 대해서 과거 서영교 의원의 문제 때문에 촉발됐던 법으로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고 지켜보시는 일들은
조금 더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들은 최대한 모든 것들을 좀 지양하고 훨씬 더 좋은 정부를 향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상태 속에서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이게 이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자칫 잘못 국민 여론으로 이제 국민들께 불편한 감정으로 전해질까 걱정되는 측면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 비선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불편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더 좋은 인사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오게 되면서 나왔던 시스템상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아직 다 갖춰지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제 가슴을 울리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이니만큼 예. 새로 시작하는 후보니만큼 정치권에 진 빚이 없다. 나는 오로지 국민에게만 빚을 졌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만 진 빚을 대상으로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나가는 모습들을 국민께 보여주게 된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만 가져갈 것이고 대통령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진짜 친했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철우 교수님이 예. 당선되자마자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난 뒤로 물러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철우 교수님 사례는 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왜 한 훌륭한 인재는 다 검찰이고 그렇게 얘기를 한 친인척이고 바가 있기 지인인가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 되는 대통령과 거죠. 가까운 인사들은 이철우 교수님의 그 목소리를 좀 같이 귀담아 듣고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천하인지를 등용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같이 해주는 게 지금 이 예. 시점에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뭐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이 논란이 일고 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위법한 건 아니니까 불법의 영역은 아니다.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육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까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증조와 할아버지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혈족인 것인데 저는 육촌과는 결혼식장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해서 뭘 사람마다 다를 수 예.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가깝게 되게- 지낸 육촌이라고 해요.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측근 뭐 지인 혈연 이렇게까지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예.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 부분 뭐 내로남불 이슈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 지적하는 건 맞는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해외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예. 문재인 대통령 알박기 인사가 나올 때 대통령 동생의 누구 뭐 이렇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비판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크게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를 사실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예. 내로남불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좀 알겠습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 방어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다른 얘기를 끊으시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모 씨 얘기 나왔죠. 이현모 비서관의 부인 앞서 얘기를 예. 했는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좀 톤이 강해요. 이거 안 듣고 갈 수가 없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의 운영을 민간인을 막 대통령 부인이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 그러면 태우고 그런 나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지금 뭐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모 씨 관련된 얘기를. 저는 부적절했다는 거 인정하고 예.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고요. 비선이 처음부터 비선이 아니에요. 예. 편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까이 두다 보면 거기에 비정상적인 힘이 실리고 그게 정치에 개입하면서 비선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옆에서 사람들이 꼬이기. 그 단초가 마련이죠.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선인데 이미 공식화된 두 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화막을 따라간 그 겸임 교수 한 분, 예. 실력자네 확인된 거고 이분은 진짜 실력자네 예. 확인이 된 겁니다. 비선 실력자 두 분. 이것이 나라를 망치고 정부를 망칩니다. 예. 빨리 그만두시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나이.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완쾌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다만 소통과 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7 정도를 시간을 쓴다면 뭐 3 정도는 소통을 하면서 알리는 데 더 많은 어쩌면 3보다 더 큰 시간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 이게 다 홍보 탓. 홍보 탓? 홍보 탓. 예. 자, 이거라 하면 혹시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말하는 걸까요? 그 원인으로 지금 홍보가 부족했다. 탓을 돌리고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자, 어제였었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대한 어떤 분석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국정보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가 됐다는 거죠. 뭐 사실 홍보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는 것도 맞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저희도 아무리 뉴스를 잘 만들어도 시청자분들이 안 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 티켓도 주고 저희도 언제 조만간 뉴스 썰기용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는 걸로. 네, 완쾌하지 않아도 돌아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메가박스 열심히 하고 대신 싶어서. 박스만 주는 걸로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문제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다 되고 있는데도 빈자리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디 탁현민 같은 전문가 없나요? 그러면서 윤의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정작 집중해야 되는 이 정책 홍보가 좀 뒷전으로 밀리고 조금은 덜 중요해 보이는, 조금은 덜 본질적으로 보이는 다른 분야가 좀 홍보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보인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이번에 나토 순방 사안입니다. 자, 비하인드 컷이라고 해서 비컷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오는 사진마다 논란이 됐었죠. 뭐 일일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청와대의 그 의전 비서관이었던 탁현민 전 비서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 홍보 및 메시지 담당자들이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도 혹은 어떤 메시지지? 여유 있는 삶인가? 해외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 이런 건가? 사실 첫 해외 외교 데뷔전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그 내용보다 이런저런 논란이 더 부각되면서 성과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대통령실의 홍보 파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우선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매일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 질의응답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요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홍보 파트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기보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그러다 보니 오늘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계속 그 도어 스태핑에서 메시지 관리가 좀 안 되는 우려들이 나오니 좀 개선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그랬더니 대통령은 여전히 계속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정부 정책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좀 더 부각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홍보 기사입니다. 자, 4차례 방문한 김 여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대폭주, 치마 54,000원대. 또 오른쪽에 발찌, 마드리드에서 산 발찌는 32만 원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뭐 이런 치마나 발찌 같은 걸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강앵커는 좀 알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바로 가격대가 나오나요? 아니 사실은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 언론인이지만 내가 저걸 알아야 할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언론이 취재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저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중앙일보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김 여사의 5만 원짜리 치마, 32만 원짜리 발찌의 비밀. 바로 정답은 오빠다. 오타가 아니고요. 자, 김 여사의 친오빠가 친분 있는 몇몇 기자들에게 직접 김 여사 사진과 패션 정보 등에 대해서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김 여사의 소박한 패션류의 기사로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칼럼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일부 이렇게 전달해준다는 건데 자, 문제는 지금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대통령실이 저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친족의 사적인 홍보인 셈인 거죠. 뭐 지금 사실 민간인 신모 씨가 나토 정상회 행사 동행이나 육촌 채용 논란도 전부 이제 가깝거나 인연이 오래된 사람이 공적인 업무 전면에 나선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대통령실 홍보나 메시지 관리 파트 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적을 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납득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니 더욱 납득이 안 되는 해명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그 납득이 계속 악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설명인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늘 여전히 제2부속실은 만들 이유가 없다. 만들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홍보라고 하면은 홍보의 기본은 뭡니까? 소통. 그렇죠. 먼저 소통을 해야 되죠.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홍보는 그 효과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면 정부 정책을 홍보하려면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 파트너인 당, 여당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송웅열. 서울대 교수죠. 그런데 논란이 났지 않습니까? 제자들 만취해서 성희롱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어요. 자, 이 송웅열 그 지명자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웅열 후보자가 남성인가요? 저는 여성 이름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아주 여성 해가지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분 자체가 제가 누군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그 정도 기초 사실도 알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집권여당 원내대표, 거기다가 윤핵관의 맏형, 중량급 정치인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송웅열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결국 당정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 홍보가 또 제대로 될 리가 있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장관 인사 정도는 최소한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나한테 말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 송웅열 후보자를 여자로 착각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 홍보 탓이라고 접어봤는데 자, 결국에 지금 윤석열 정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그 분위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나 동정이 자주는 나오지만 그 부분에 홍보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들이 뭔지는 안 보이는 이런 모순이나 괴리감 때문이 아니냐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홍보가 중요하지만 무엇을 홍보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돌아온 만큼 더 열심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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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님 동상을
쓸쓸하네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경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한다라는 얘기로 논란이 되고 있죠. 경찰의 직장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학선 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청원경찰서의 경찰이시고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머리를 바짝 깎으셨는데 예. 삭발하신 거죠? 예, 삭발했습니다. 언제 하신 예, 거예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예. 삭발 이유는 그 행안부 경찰국 성취를 반대하는 저희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지금 다 삭발하고 단식에 들어간 분들도 있죠. 예, 단식은 이제 현재 민간기 그 전 전국연대 위원장님이 단식에 예.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예. 단식에 들어가셨고요. 예. 그렇군요. 일단 경찰 직장협의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찰의 뭐 노사협의회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노조는 그 협약을 하면 그 이행을 해야 되는 이제 강제적인 의무가 있지만 예. 그 직장협의회는 그런 의무가 없어서 노조라고 말하기는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직장협의회법이 개정돼서 그 협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장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경찰들의 복지 또는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들의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위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찰들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수사를 제대로 하고 다른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도 위에다 내는 역할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주로 파트너는 누굽니까 그러면? 각 경찰서장 또 지방청장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관청별 이제 파트너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번에 직장협의회법이 통과돼 갖고 이제 전국에 하나의 직장협의회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아직 이제 선거가 한 10월 그 법이 이제 시행이 10월인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전국 직장협의회는 경찰청장을 파트너로 하게 되죠. 예. 현재는 각 단위에서 서장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강학선 회장님이 삭발을 하셨는데 4일부터 삭발과 단식을 이제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경찰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10년 전 광우병 선동과 같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신다면요.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이다라는 게 이제 경찰 직장협의회 의견이잖아요. 여기 대해서 광우병 선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 광우병 선동과 그 경찰 신설은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우병은 그 수입소를 그 먹냐 안 먹냐의 문제인데 그 외국과 교육의 문제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경찰국 신설은 모든 국민이 그 행안부 장관이 장악을 하게 되면 모두가 그거를 기본권이 그렇죠. 침해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이거를 뭐 광우병 선동과 비교한다?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국을 신설하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치안과 수사는 그 뭐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상위법은 경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경찰법에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경찰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반하면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정치 권력에 예속돼서 그 예전에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뭐 용산 참사 사건 등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경찰 내부의 직장협의회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그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협의회 또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죠.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중립성 이런 것들 확보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단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청와대 등에서 밀실로 경찰을 통제해 왔는데 이거를 지휘체계를 공식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인사나 이런 부분에 청와대가 기존의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있었잖아요. 뭐 제가 뭐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요. 제가 예. 고위직이 아니라서 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엔 치안의 사무를 뺐습니다. 예. 1991년에 그 박종철 고문 친사 사건을 계기로 반성의 의미로 이후에? 뺀 거죠. 뺐는데 그걸 뺐다는 반성하고 뺐다는 의미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휘체계 공식화라는 말 자체가 부하가 아닌데 어떻게 지휘체계를 공식화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검찰은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자, 경찰은 그러면 행안부 내에서 경찰국이 있는 것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과 비춰봤을 때 비슷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또 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예, 내주시죠.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이제 그 행안부는 그 뭐 행안부 장관이 뭐 판사 출신도 많으시고 뭐 정치인 출신도 많으신데 예. 경찰 출신이 행안부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청장은 차관급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를 보시면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도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 거기에는 뭐 검찰에서 이제 파견 나고 차관급들이 검찰에 50명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역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 95%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말도 있지만 법무부나 그 검찰이나 같은 몸이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뭐 관리할 수 있지만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예. 거는 그 권력 집단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됐습니다. 전국에 13만 명이 넘는 경찰이 있고 사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공권력인데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서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이제 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검찰에서 수사 지휘권이 그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검찰은 기소 독점권이 있고 영장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권한만 해도 막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고요. 예. 그리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권. 그리고 수사 중지 사건은 시정 조치 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찰이 뭐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었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수사에 정상하다. 너무 예. 강한 권력을 조금 내려놨다. 이렇게 일단 표현하는 검찰이 게 그렇고요. 그렇죠. 예, 경찰 그렇다는 입장에서 거고. 경찰의 이제 강해진 권력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근데 이제 뭐 경찰이 뭐 권력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예. 그 일선 그 예산과 인원을 저희한테 보충해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 보충해주지 않았는데 수사 권한이 있다? 일이 늘어난 거죠. 일이 늘어나니까 일에 치여갖고 현재 베테랑 형사분들이요. 그 지구대나 이런 데 인사 이동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 일이 많아지니까 뭐 권한을 사실 권한이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걸 누리고 싶지 왜 옮기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말을 한다기보다 현장의 일선 경찰들의 의견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경찰 직장협의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강학선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